안녕하세요. 1월 3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항암제, 바이오 업종 섹터에서 항암제, 암의 본질, 암이란 무엇인가, 암의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력을 집중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새로운 이슈와 우리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 전반적으로 체크해야 될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은 셀트리온의 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변동성이 매우 큰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단기보다 투자를 해야 하며 안전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안전벨트 꽉 부여잡으세요. 2021년 우리의 첫 번째 바이오 신약, 코로나 항체 치료제인 레키노나주, 그리고 고농도 휴미라, 이 부분이 지금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오 투자는 절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셀트리온은 최소 10년을 넘어서 15년, 20년, 그리고 길게 노후까지 대비할 회사 중 하나입니다. 정말 몇 개 안 되는 회사이죠. 장기 투자자가 되려면 인고의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인고의 시간을 버티려면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선 정말 많은 자기만의 본질과 원칙이 필요하죠. 오랜 시간 동안 공매도와 긴 시간 혈투, 회사의 성장을 지금껏 함께해온 셀트리온 주주분들, 도깨미 포함하셔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자, 일단 오늘 기사가 두 가지 있었는데, 기사가 아니라 며칠 전에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는데,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부분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서정림 회장님 다음에 포스트 서정 셀트리온, 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좀 이따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먼저 바이오 업종 분석, 암이란 무엇인가,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리스크, 이 부분도 자세하게 한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업종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전 세계의 인구의 고령화, 재정 적다는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비를 줄이죠. 하지만 아프면 돈이 들어가도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바이오의 시대적 흐름입니다. 질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저는 9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암, 두 번째 심혈관 질환, 세 번째 유전 질환, 네 번째 염증성 질환, 다섯 번째 감염성 질환, 여섯 번째 신경계 질환, 일곱 번째 안구 질환, 여덟 번째 만성 질환, 그리고 아홉 번째 뇌 질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셀트리온은 이 분야에서 항체에서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염증성 질환, 그리고 감염성 질환, 그다음에 암 질환, 이런 분야, 그리고 만성 질환, 항체와 케미컬, 그죠? 그리고 ADC까지 2.5세대 기술까지 해서 세계적인 기업, 글로벌 빅파마, 다국적 회사로 가는 넓은 향해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중 암,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암,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좀 보고 갈게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2위는 심장질환입니다. 그죠? 이런 사망하는 사람이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남자는 3배, 여자는 2배 정도 많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자,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암세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얘가 조직 단계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세포는 보통 적게는 1000개, 많게는 5000개까지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늘 이 정도의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00여 개 정도씩 새로운 암세포가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어쩌면 인간은 암으로 죽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암에 대한 첫 번째 공포죠. 암의 공포는 단순히 사망률이 높기 때문은 아니겠죠? 무엇보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주는 그 엄청난 양의 두려움, 삶의 파괴, 이런 부분들이 두렵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암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암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세포가 먼저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먼저 있어요. 세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세포막 수용체라고 합니다. 수용체. 그리고 자, 여기에는 핵이 있어요. 핵. 그죠? 그리고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화력 발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화력 발전소. 왜? 우리 몸에 당이 에너지, 포도당 같은 게 에너지 원이잖아요. 이거를 다 흡수해서 자, 그런 소비하는 역할을 하죠. 이 세포막 수용체는 자, 영양분에 그리고 어떤 세포로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핵에는 바로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염색체, 그죠? 자, 이중나선형으로 해서, 그죠? ATGC라고 하는 자, 염기서열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기에 핵에는 바로 DNA와 우리의 유전자라고 하죠. DNA 원본 그리고 RNA라는 놈이 있어요. 이 RNA에는 뭐 mRNA, 뭐 rRNA, 뭐 tRNA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먼저 DNA 원본 그리고 이건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NA는요. 그죠? 쉽죠? 그래서 일단 암이 세포가 분열 주기가 있어요. 분열 주기. 세포가 정상적으로 무한히 사는 게 아니라 자, 인간의 기본 몸에는 뭐가 있죠? 세포. 그죠? 가장 우리 몸의 기본 단계잖아요. 세포가 있고 그 다음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다음에 뭐가 있죠? 바로 조직, 기관, 뭐 조직으로 갈 수 있는 기관. 그죠? 이게 조직 검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암이 세포 단계에 있을 때는 암의 검증이 안 나와요. 근데 암세포 아까 적게는 1000개 정상인도 많게는 5000개까지 있고 하루에도 수백 마리가 죽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직 단계를 가게 되면 이제 검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기관이라 하면 뭐 장기로 보게 되면은 뭐 위, 뭐 팔, 뭐 이런 것들이 기관이겠죠. 이 기관 그리고 사람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포 정상적으로 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세포가 암세포가 죽지 않고 조직 단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무한히 증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게 되면 뭐냐? 우리가 어떤 영양분이나 아니면 외부적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암세포로 첫 번째 변이가 되거나 아니면 이 유전자 사실은 이 유전자의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핵심은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무한히 증식하는 겁니다. 증식하다가 사실은 멈추면 이거를 양성종양이라고 하죠. 양성종양. 근데 이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번식을 하게 되면서 악성종양. 커지는 거죠, 덩어리가. 그러면서 우리 몸의 생태계를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죠? 계속 번식이 나가면서 부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포가 있으면 정상적인 단백질을 분비해야 되는데 사실 세포만이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합성합니다. 근데 단백질 이게 정상적인 단백질도 분비가 안 되며 다른 영양분으로 그런 다른 정상세포가 갈 영양분과 산소를 다 암세포 주위로 흡수해 오면서 자, 우리 몸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게 바로 암의 본질입니다. 자, 쉽죠? 제가 좀 쉽게 설명했죠? 자, 그러면 1세대 항암제, 케미컬 항암제죠? 그리고 항암제 2세대, 3세대까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항암제 첫 번째 1세대 항암제가 있죠? 케미컬 항암제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표적 항암제가 바로 2세대. 3세대가 면역 항암제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가장 첨단이죠? 그리고 여기에 2.5세대 ADC 항암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케미컬 항암제. 자, 기본적으로 독한 약입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만든 독성 물질을 몸속에 넣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죠. 문제는 이 독성 물질이 암세포만을 노리지 않는다는 점이죠. 또한 멀쩡한 세포까지 함께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보면 머리카락이 막 빠지고 몸이 붓고 치료 전까지 사회생활을 하던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항암 치료에 들어가면서 몸 전체가 쇠약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끝내 평범한 사회생활을 우리 삶이 파괴가 되는 그런 삶에 이르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도 치료를 중단하고 천천히 존엄하게 사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사실 삶의 균형, 그리고 조기에 이것 또한 암을 치료할 수 있으면 생존이 분명히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첫 번째 1세대 항암제, 바로 독성 항암제입니다. 그죠? 이 독성 항암제, 자, 케미컬 항암제죠. 자, 기본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드디어 글씨를 쓰는 걸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씨 쓰는 게 조금 이제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수술이죠. 암 부위를 수술로서 잘라내 버립니다. 그 부위를 잘라내는 거예요. 칼로 이제 수술 도구로 집도기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방사선이 있죠. 방사선. 그죠? 이 방사선으로 암 부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잘라버리고 방사선으로 태워버리는 데도 불구하고 생존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시 막 재발하게 되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같이 하는 거죠. 이 항암 치료에 바로 약의 케미컬 항암제,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이 중간에 ADC라고 하는 항치약물 결합체가 우리가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그 항암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적 항암제라는 게 무엇일까요? 2세대. 자, 이 부분을 좀 알아볼게요. 이 표적 항암제에는요, 신호전달 물질 억제제, 그리고 신생혈관 억제제하는 두 가지 물질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셀트리온이 가장 잘하고 있는 항체의 중심 섹타이죠. 유방암도 있죠. 허주마. 그죠? 그리고 뭐 투르키시메 혈액암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는 아바스틴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굉장히 많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항체, 그죠? 항암제 시장에. 이게 뭐냐? 그럼 표적 항암제. 맞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 단일 클론 항체. 자, 항원 하나에만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화시킨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암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닐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2세대 표적 항암제, ADC,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암을 바로 만성질환, 당뇨랍,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이 부분으로 같이 공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표적 항암제에는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호 전달 물질 억제제, 그리고 신생혈관 억제제가 있어요. 자,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암이란 놈이 잘 안 죽어요. 암세포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주위에 이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놈을 이렇게 주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숨겨요.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인도 1000개에서 5000개가 있는데 몇백 개가 수백 개가 죽고 다시 나오는데, 사실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라고 하는 이 T세포라는 놈이 이 암세포를 알아보고 공격해서 죽이거든요. 근데 이걸 뿌려버리게 되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생존하게 되다 보니까 이 정상적으로 가야 될 이 그 영양분과 정상세포에게 갈 영양분과 산소, 이 부분을 다 이 암세포가 땡겨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은 저산소증, 산소가 많이 적죠? 얘가 다 땡겨 쓰니까. 그리고 여기에 피가 굉장히 많아요. 암세포 주위에. 그죠? 표적인자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신호물 전달 물질에 관계되는 거죠. 표적인자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신생혈관, 이 암 속으로 가는 신생혈관을 억제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암으로 변신하게 되면은 뭐 상피세포 인자나 내부 혈관, 뭐 그런 내부 혈관 인자나 이런 부분들을 또 전달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을 잡아내는 부분이 바로 신호 전달 물질 억제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항체가 관여하게 된다는 거죠. 신호 전달 물질 억제제에는 뭐 상식적인, 뭐 기본적으로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피세포, 상피세포 성장인자, 그리고 혈관 내피, 성장인자, 그죠? 혈관이 성장할 때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혈관 내피 성장인자, 상피세포 성장인자, 그리고 돌연변이 성장인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 세포가 분열하면서 성장하면서 그리고 증식하면서 이 세 가지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돌연변이까지요. 그래서 이 신호 전달 물질 억제제를 첫 번째, 그리고
신생 혈관으로 가는 것을 막는 두 번째 억제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첨단인 면역 항암제죠. 자, 기본적으로 가장 첨단인데 우리 몸의 면역, 부작용이 적은 우리 몸의 면역을 암의 면역의 힘을 이용해 보자.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인류가 사실 창의적, 바이오도, 의학도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창의력 이 부분들을 해서 계속 도전과 혁신을 일어나가면서 나가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을 이용해 보자 해서 지난번에 한번 면역은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면역은 팀이다. 그래서 선천성 면역인 NK세포 치료제 이거를 바로 자연살해 세포라고 하죠. 그죠? 면역에는 림프구가 있어요. 이 림프구 안에 바로 이 NK세포 선천성 면역 그리고 후천성 면역인 B세포 얘가 항체를 생산합니다. 항체를 생산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T세포 얘는 킬러 세포이죠. 그죠? 우리 몸에 침입자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했을 때 항체가 생산이 되게 되면서 이 T세포가 바로 죽인다는 거죠. 킬러 세포. 가장 강력한 세포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천성, 원래 이 NK세포는 기본적으로 세포에도 세포막이라고 하는 그 지문, 자, 세포도 생긴 게 다 다르다고 해요.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의 지문을 다 알아보고 세포막을 지문이라고 해요. 생김새가 다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정상세포와 얘가 다르게 생겼네? 너 죽어. 너 이상한 놈이야 하고 알아보고 해서 자기가 선천적으로 면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떤 물질이 침입하거나 지금처럼 세균, 바이러스, 뭐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침입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 몸속에서 암이 일어나게 되면 쟤 이상하네? 그러면서 몸속에서 항체를 분비해서 우리 몸에 T세포가 가서 얘를 죽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후천성. 이해가 가시죠? 쉽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면역치료제 3세대라고 합니다. 첨단입니다. 이거 NK세포 치료제 아직 배양, 생산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 아직 상용화가 되고 있지만 괜히 많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성장을 못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T세포 이거를 또 직접 치료제로 씁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첨단이죠. 이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항암제에서도 병용임상. 자, 병용임상이 뭘까요? 믹스라고 합니다. 다 섞어서 한다. 뭐 한다?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면역 3세대 항암제 이런 것들 뭐 ADC까지 조금 이따 바로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믹스를 해서 같이 임상을 하는 겁니다. 왜? 자, 이 면역관문 억제제를 작용 기작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아까 암 이해하셨죠? 얘가 주위에 살려고 자기에다가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종양 미세환경을 주위에 뿌린다. 그러면 우리 몸의 T세포가 얘를 원래 죽일 수 있는데 그냥 지나치게 되죠. 그러면 이 면역관문 억제제를 투여를 하면 우리 몸속에 이 종양 미세한 걸 걷어버립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숨어있다가 발각이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T세포가 얘를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T세포가 암에 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아프면 면역세포가 부족하잖아요. T세포의 개수가 적잖아요. 그죠? 면역세포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T세포의 개수와 파워를 증길 수 있는 뭐 면역항암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독성항암제, 1세대 항암제를 넣을 수 있을 것이고 표적 항암제를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면역항암제나 ADC를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그런 병용 임상이 이미 대세가 된 지 패러다임이자 대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게 항암제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왜? 인류가 언젠가는 분명히 암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 보면 그래서 이 면역관문 억제제 아마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게는 연매출 2025년 이후에는 연매출 25조 이상 시장 규모. 그죠? 이것 또한 현재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미국, 일본, 유럽의 시장이라고요. 여기에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고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압도적인 성장세를 그려나가고 있죠. 이 바이오 약품에 대한 시장성은요. 근데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 바로 이 면역관문 억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최소 10년을 넘어서 15년, 20년 그 이상까지 동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쉽죠?
자, 그리고 카티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항암제에 대해서 그리고 바이오에 투자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카티라고 하는 물질을 아셔야 돼요. 카티 별게 아니죠. 뭐 자동차가 아닙니다. 카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T세포에 넣어서 우리 몸속에 투여하는 그런 첨단 자 항암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자 기본적으로 바이오에 투자하시려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카라는 유전 물질이 있어요. 뭐냐? 이 카티는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세포 치료제 그리고 항체 치료제가 결합된 첨단 의약품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혈액암에서는 너무나 월등한 뛰어난 효능을 보였습니다. 다만 고용암에서는 아직 정복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있고 또한 이 부작용 부분도 많이 다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이것 또한 첨단 3세대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카티에서도 1세대를 넘어서 이제 2세대를 가고 있습니다. 카티를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유전자 제조업 기술이 필요합니다. 유전 물질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생성을 하고 우리 몸의 유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전 물질을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여서 유전자 제조업 기술에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의 일부분을 잘라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옵니다. 그죠? 쉽죠? 그럼 여기에다가 자 벡터라고 해요. 벡터는 뭐죠? 전달체입니다. 전달체. 이 유전 공학에서 전달된 유전 물질을 이 전달체, 이 벡터에 넣어요. 이 벡터라고 하죠. 이 벡터에는 보통 우리 몸의 핵 속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려고 하면 자, 이 벡터에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바이러스가 알겠지만 우리 몸속에 특히 핵 속에 들어가기 가장 좋게끔 생존해 왔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생존력이 강하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아닌 비바이럴 벡터가 있죠. 여기에는 플라스미드 DNA라는 놈이 있어요. 플라스미드 DNA. 얘는 바로 자 세균의 DNA 덩어리입니다. 얘가 전달체가 될 수가 있고 이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쓰기도 합니다. 얘를 몸통으로 해서 이 유전 물질을 여기다 넣어버린다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뭐 아데노바이러스, 감기바이러스, 뭐 레트로바이러스, 렌티바이러스, 아데노어소시도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어렵죠. 하지만 다음번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쨌든 유전 물질을 이 바이러스에 넣고 다시 이 바이러스를 아니면 전달체를 보시면 돼요. 이 전달체를 자 우리 몸에 전기 청고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이제 핵 속에 투여를 하죠. 그래서 정상 단백질과 우리 몸이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핵 속에 투여하는 바로 이 카티 세포 치료제입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유전자 치료제 섹터와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섹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바이오 업황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첨단 항암제까지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2.5세대,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컨트롤. 자, 그죠? 이 부분도 전 세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로슈,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머크, 시애틀 제네틱스, 길리어드 사이언스, 얘네가 지금 다 ADC 분야와 이 카티 분야, 당연하죠. 이 항체 분야는 당연한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첨단 다국적 빅파마들이 다 이 분야에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 시장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ADC는 뭐냐? 짧게 항상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체와 그리고 이 케미컬 의약품의 융합이에요. 융합. 믹스를 했죠. 섞었다. 그죠? 그래서 항체가 항원 위치로 안내를 해요. 여기가 위가 될 수가 있고 간이 될 수가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고 유방이 될 수가 있고 식도가 될 수가 있고 췌장이 될 수가 있겠죠. 기타 등등 위치로 안내를 하면 자 이거를 사실 링커라는 부분이 있어요. 링커. 끈으로 묶어요. 그래서 이 사실 케미칼이 약이자 독이라고 말했죠. 합성의약품은 늘 말씀드립니다. 인지를 해야 될 때 약이자 독이에요. 독이자 약이며. 그래서 이걸 톡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톡신이라는 놈이 바로 이 위치로 가서 터트린다는 거죠. 터트린다. 그죠? 그래서 효능을 극대화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자, 이 부분에 이 ADC에서도 제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계속 들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항체가 있다면 ADC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 왜냐하면 이 분야 또한 폭발적인 이 ADC만 항암제 분야 또한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여기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우리 셀트리온 또한 이 분야를 많이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항체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링커 기술이 필요하고 이 톡신 기술도 필요해요. 이게 엄청난 독이기 때문에 사실 얘는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혈관 내에서 얘가 톡신이 떨어지게 되면 이 끈이 끊어지게 되면서 톡신이 떨어지면 사람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링커에 대한 튼튼하고 안정성이 필요할 것이며 항체가 절대 항원 그리고 암 위치로 잘 안내를 해야 되며 암 속으로 이 톡신이 잘 침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톡신 경쟁력, 링커 경쟁력, 항체 경쟁력 그리고 항체와 케미칼의 이 결합하는 부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일 물질을 생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엄청난 경쟁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은 이 항암제에서 ADC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에서도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사실 여기 부분에 대한 스토리도 나중에 이 서정진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컨주얼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었고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서정진 회장님 정말 훌륭한 분이잖아요. 기억하시고요. 사실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대학교 연구소 랩에 갔는데 그 회사 직원들이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장이 딱 갔는데 가서 비이커를 막 닦고 있더래요. 그래서 니네 뭐 하는 거냐? 얘네 회장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봤는데 비이커를 닦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정진 회장님이 당시 그때 그러셨대요. 야, 니네 이거 닦지 마. 그랬더니 누가 이거 시켰어? 그랬더니 어떤 뭐 담당자나 책임자가 회장이 오면 이거 닦으라고 시켰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 일이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님이 그랬다고 해요. 자, 회사로 복귀해가지고 임직원들한테 내가 오늘 젊은이들을 보고 걔네들 보고 가슴이 아팠다. 사실 저들에게 난 일을 주고 싶다. 그래서 뭘 주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ADC라는 컨주어로 한번 맡겨보고 싶다.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임직원들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데요. 네? 그걸 쟤네가 어떻게 한다고 스카이도 아닌데 뭐 이렇게 농담삼아 말을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믿고 서정진 회장님이 정말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바로 정말 우리의 기술력, 지금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컨주어를 개발을 하고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ADC 기술을 가지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자 가능성을 바로 임원들, 직원들, 주주들, 파트너사들의 그 마음과 가능성을 끌어내는 그 힘이 제가 이 스토리와 감동을 제가 보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더니 내용이 정말 길어지긴 하네요. 그죠? 제가 꼭 이 분야에 대해서 항암제, 이 항암제 이 섹터에 대해서 지금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중간에 2.5세대까지 패러다임과 지금 병용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바이오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등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중요한 건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헬스케어, 의약품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는 장기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메신저 TV가 항상 청취자분 옆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10년 이상 라디오 방송처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분을 또 이제 오늘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을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사와 그리고 2020년에 대한 리스크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기사 볼게요, 같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시죠?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항체 치료에도 시작. 5,600만 분 백신 확보, 공격적 방역 대응 가능, 코백스 백신 이르면 2월 들어와, 인구 3% 분량,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식약처 40일 내 검토 계약. 그죠? 자, 쭉 보면, 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항체 치료제도 비슷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정례 브리핑. 자, 중앙 중대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백신과 치료제 활용이 가능해지는 해. 그쵸? 자, 보면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5,600만 명의 백신을 확보했고 2월부터는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 비슷한 시기에 바로 우리의 항체 치료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라고 거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죠? 승인. 자, 중요한 건 이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승인. 중요한 건 이제 임박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는 기사에서는 2월 중으로 얘기했는데 이 시간이 우리는 조금 더 땡겨줄 수 있기를 지금 다급하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땡겨줄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해보고 이 시기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용량에 대한 확인 부분, 그죠? 이 부분과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 부분을 우리는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사도 보셨겠지만 대단하죠? 자, 항체, 비슷한 시기에 항체 추리료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거의 확정적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죠? 이 말에 대한 위트와, 뉘앙스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좀 계속해서 볼게요. 권 장관은 코로나19의 유행을 감소세로 전환시켜 1월 한 달간을 보낼 수 있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자, 정말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잠깐 보게 되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 백신 4천만회 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모더나 백신은 2번을 맞아야 하므로 2천만 명분에 해당한다. 이 밖에 다국적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 4개의 제약으로부터 총 5,600만 분의 해외 개발 백신을 확보했다. 이 내용입니다. 기사에 대한 그죠? 그런 부분이고요. 자, 또 다른 기사 한번 볼게요. 자, 포스트 서정진 셀트리온. 자, 이제 서정진 회장님의 이제 딜을 준비하는 거죠. 물론 우리 곁에 우리 뒤에서 묵묵히 딜을 바칠 거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잡고 글로벌 빅파마 넘는다. 자,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글로벌 빅파마를 하는데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매출액 1조대지만 저는 2030년 자, 매출 30조, 2025년 영업이익 10조 이상을 돌파하리라 분명히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차와 매출액에 대한 숫자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앞으로 10년이 넘는 항해 기간 동안 투자 메신저 TV가 계속해서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 기사 좀 자세히 볼까요? 자, 서 회장. 자, 설립 당시 종합계약사 2002년 셀트리온 설립 당시 종합제약사로 거듭나겠던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의 꿈은 현실이 됐다. 서 회장은 회사를 떠나지만 글로벌 탑티어 제약 바이오 회사를 향한 셀트리온의 질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멋있죠? 바이오 시밀러에서 케미컬 의약품 영토까지 확장.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삼형제를 합한 시가총액은 82조 원에 달한다. 셀트리온 지난해 사상 첫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이미 지난해 전체 매출을 넘어선 상태다. 셀트리온은 2024년 케미컬 의약품 사업에서만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죠? 이제 케미컬, 제약도 이제 글로벌로 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제약사 닥게다 제약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제품 거래에 대한 권리 자산을 인수했다. 이번 인수는 셀트리온의 첫 번째 대형 인수 합병이다.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들의 과점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치료제가 이번 인수를 계기로 국산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자, 대단하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유럽서 선전하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2030년까지 현재 바이오 시밀러 3개. 그죠?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유방암, 그리고 혈액암,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은 계속 확대되고 있죠. 여기에 램시마 SC까지요. 요거는 바이오 베터이자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이제 허가를 받게 되죠. 준비 중에 있고 얘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얘 하나만으로도 정말 매출 10조 과연 가능한지 저는 시차를 두고 분명히 갈 수 있으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하며 그리고 매년 2030년까지 지금부터 2021년도부터 매년 한 개 파워풀한 제품을 출시한다는 거죠. 어떻게? 시장 규모가 7조에서 최소 7조에서 많게는 20조 이상. 여기가 바로 20조 이상이 면역 관문 억제제가 아마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설명드리셨죠? 그죠? 여기에 그럼 바이오 시밀러 14개. 그죠? 신약 2개. 여기에 케미칼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2030년 어때요? 2030년 매출 30조 그 이상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시차를 두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 10년을 넘어서 15년, 20년 노후까지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이 기대가 되고 있으며
투자 메신저 TV가 항상 옆에서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기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트록시바 계속 처방률 등재대 점유율 높아질 전망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이 필요하죠. 그리고 허주마 유럽 시장 점유율이 다소 하락했지만 일본에서는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유방암 3주요법 허가 이후 1년 만에 올 3분기에 시장 점유율 39%를 차지했다. 램시마 SC의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병원을 찾아가 정맥 주사를 맞아야 했던 램시마 환자들이 집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도록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꾼 것이다.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인정받아 2022년 허가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코비드. 자, 코비드도 있죠. 정말 신약입니다. 그죠? 그리고 고농도 휴미라. 그죠? 유럽 출시가 가시화됐죠. 야, 이것도 시장 규모가 엄청나죠. 약물 투여량을 정물 절반으로 줄인 대신 통증을 유발하는 시트로사람을 제거해 차별했다는 거죠. 이 부분 정말 기대가 되고 있으면 또한 우리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그죠? 레케노라주, 셀트리온 회사가 하나 더 생긴다는 점이죠. 연매출 최소 2조에서 정말 보수적으로 해봐서 2조, 많게는 4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의 미래가 더 밝고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 36분이 넘어갔어요. 정말 길어졌습니다. 바이오 업황을 설명하느라고 항암제 패러다임을 설명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셀트리온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변동성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벨트를 꽉 부여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약속을 드리고 반드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셀트리온이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지 다음번 영상에서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죠? 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